임신 6주 차입니다. 지금 산모가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합니다. 응급실 안이 숨죽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성재는 멍하니 수빈의 배를 바라보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초기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순간에 위태로웠던 평화는 무너졌고 축복이어야 할 새 생명은 양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기폭제로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날들, 그 끝에서 터져버린 운명의 장난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건강하세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성북동의 대저택.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속 박성재의 방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밖으로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서 있었고 방 안의 성재는 벌써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이미 압수당했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철저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성재는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아버지 좀 뵙게 해달라고요. 제가 죄수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때 도어락이 해제되는 기계음 소리와 함께 고성이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해외 발령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흐트러짐 없는 표정으로 서류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목 아프게 소리 지를 것 없다. 내 아버지는 이미 결정하셨어. 이번 주 내로 뉴욕지사로 떠나. 가서 3년, 아니 5년 정도 있다 보면 그깟 구두방 여자애 따위는 기억도 안 날 거다. 성재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성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고성이 여사님, 당신이 원하는 게 결국 이거였습니까? 나를 치워버리고 이 집안을, 회사를 당신 아들 우진이한테 통째로 넘기는 거? 고성이의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재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말 조심해라. 나는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슈올즈의 후계자가 근본도 없는 집안의 딸이랑 놀아나는 꼴을 내 아버지가 언제까지 봐줄 것 같니? 수빈인가 뭔가 하는 그 아이. 내가 여기서 버티면 버틸수록 그 아이 인생만 더 비참해질 거야. 내가 손을 쓰면 그 집안, 서울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성재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 때문에 다칠 수도 있다는 공포, 그리고 눈앞에 계모가 뿜어내는 소름 끼치는 아기에 그는 치가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그런 성재를 비웃듯 뒤돌아 나갔고 다시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습니다. 성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수빈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역의 집 분위기 또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끌벅적했을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수빈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수빈아, 엄마야, 죽이라도 좀 먹어봐. 너 이러다 진짜 쓰러져. 다정은 쟁반을 든 채 문 앞에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는 수빈의 흐느낌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수빈은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성재와의 강제적인 이별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연락조차 되지 않는 성재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보다 그가 걱정되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오빠, 나 버린 거 아니지? 무슨 일 있는 거지? 수빈은 말라비틀어진 입술로 성재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온 다정은 방 안에 가득 찬 쾌쾌한 공기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라도 수빈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이 기집애야. 남자가 뭐라고 내 몸을 이렇게 망쳐.
밥 한 술이라도 떠. 내가 고등어 조림 맛있게 해왔어. 다정이 숟가락을 들이밀며 고등어 살을 발라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마자 수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 우, 우. 수빈은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변기를 붙잡고 속을 개워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정은 멍하니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단순히 상사병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줄 알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체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둘을 낳아 기른 엄마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불길한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다정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없이 걸어 나오는 수빈을 바라보는 다정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너 혹시, 아니지, 그치. 다정의 물음에 수빈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다시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다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원수 같은 집안의 아들, 그것도 이혼남인 박성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니. 이건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편 지은호의 작업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오, 아니 과거의 한유라에 대한 사망 신고서였습니다. 사망 원인, 급성 폐렴, 사망 장소, 자택. 지혁이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은호는 핏기 없는 얼굴로 그 서류를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친엄마라고 주장하며 눈물 흘리던 고성이, 간이식을 해주지 않자 본색을 드러내며 협박하던 그 여자. 알고 보니 그녀는 단순히 은호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상으로 멀쩡히 살아있는 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세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죠? 내가 살아있는데, 버젓이 숨을 쉬고 있는데, 날 죽은 사람 취급하고 그동안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만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호야, 이건 명백한 범죄야. 사문서 위조에 아동유기, 거기다. 지혁은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계좌 내역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가온재단을 통해 빼돌린 비자금 내역이야. 내 사망 신고 날짜랑 이 비자금 계좌가 개설된 날짜가 묘하게 겹쳐. 아마도 널 죽은 사람으로 처리하고 나오는 사망보험금이나 위로금, 혹은 그걸 빌미로 횡령한 돈을 세탁했을 가능성이 커. 은호는 눈물을 닦아내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혁 씨, 나 더 이상 안 울어요. 그 여자가 지우려고 했던 내 인생, 내가 다시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쌓아 올린 그 화려한 성, 내 손으로 하나하나 다 무너뜨릴 거예요. 은호와 지혁은 밤을 새워가며 고성이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 시각, 성재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2층 창문에서 배관을 타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폭풍전야와도 같은 밤, 각자의 벼랑 끝에선 연인들의 운명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박 회장의 저택.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2층 테라스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린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그는 고성이가 붙여둔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배수관을 타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맺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성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알아 누워 있을 수빈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바닥에 착지하며 발목을 접질렸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낄 새 없이 절뚝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의 아침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흙투성이에 찢어진 옷, 헝클어진 머리를 한 성재가 식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박 회장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성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게 뭐냐? 박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상속 포기각서, 그리고 경영권 승계 거부 서류입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슈올즈, 아버지의 회사, 제게 주실 유산, 다 필요 없습니다. 빈손으로 나가겠습니다. 제 발로 나가서 제가 사랑하는 여자랑 살겠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너 미쳤니? 그깟 여자 때문에 천문학적인 유산을 포기해? 라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습니다. 성재는 그런 고성이를 싸늘하게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사람급 나누고 사랑 난도질하는 이 집구석보다 그 사람과 함께 먹는 라면 한 그릇이 저한텐 더 귀합니다. 저 갑니다. 다시는 찾지 마세요. 성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박 회장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지역의 도움으로 성재와 수빈은 지역의 사무실 근처 공원에서 재회했습니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수빈의 얼굴을 보자 성재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빠. 수빈은 성재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왔습니다. 성재는 그런 수빈을 부서질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이제 아무데도 안 가. 너 혼자 안 둬. 긴장이 풀려서였을까요? 아니면 며칠간 굶은 탓이었을까요? 성재의 품에 안겨 안도의 미소를 짓던 수빈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수빈아, 이수빈. 성재의 절규가 공원에 울려 퍼졌고 지역이 급히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축 늘어진 수빈을 안고 뛰는 성재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잠든 수빈의 곁을 지키던 성재와 지역에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차트와 혈액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던 의사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분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탈수 증세도 있고요. 성재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덧붙인 다음 말은 성재와 지역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6주 차입니다. 지금 산모가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합니다. 초기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순간 응급실 커튼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재는 멍하니 수빈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쁨과 충격,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역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신이라니, 이건 축복이자 동시에 양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기폭제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 있어? 내 딸 어디 있어? 복도 끝에서부터 병원이 떠나갈 듯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상철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달려온 상철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커튼을 젖히자마자 성재를 발견하고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성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내 놈이 결국 내 금쪽 같은 딸을, 이혼남 주제에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네가 사람 새끼냐? 상철은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지역이, 아버지, 진정하세요. 병원이에요. 라며 말렸지만 분노에 눈먼 상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상철의 억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철의 손에 멱살이 잡힌 채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바닥에 무릎 닿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빈이와 뱃속의 아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집에서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유산도, 경영권도 다 버렸습니다. 제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제 피를 팔아서라도 수빈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하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성재의 절절한 고백에 치켜들었던 상철의 주먹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재벌가 아들이 모든 걸 버리고 나와 내 딸을 위해 무릎까지 꿇고 울고 있는 모습,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딸의 뱃속에 이미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 상철은 깊은 한숨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수빈아, 이 철없는 거사. 상철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고 다정 역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줄의 임신 테스트기가 가져온 폭풍. 이제 이 비밀은 가장 위험한 인물, 박 회장과 고성희의 귀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의 눈 속에 들어선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박 회장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내던지고 간 상속 포기각서가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박 회장의 시선은 그 종이가 아닌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성재 도련님. 아니, 부사장님께서 병원에서 나오지 않고 계십니다. 이수빈 양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박 회장은 혀를 차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천하의 박진석 회장이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식 농사를 망쳤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주춤거리며 품 안에서 또 다른 보고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따로 알아보라고 하신 건에 대해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이수빈 양이 현재 임신 6주 차라고 합니다. 뭐? 임신? 박 회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노호하듯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미묘한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성재가 빈손으로 나가든 말든 상관없었지만 자신의 핏줄이 밖에서, 그것도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자란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당장 산부인과 기록 가져와. 그리고 고 여사한테는 비밀로 해. 그 여자가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평생 아내 고성희의 말이라면 껌뻑 죽던 박 회장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과 핏줄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옹성 같던 박 회장의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 비밀이란 없었습니다. 안방 문 뒤에서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복도로 물러났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임신? 애를 가졌어? 내 아들 우진이를 제치고 감히 천한 핏줄을 또 늘려? 고성이는 자신의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화장대 위의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버렸습니다. 고가의 화장품 병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우진을 위해 은호의 간을 노렸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자신의 앞길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란 우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진은 난장판이 된 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고성이는 깨진 유리 조각을 밟은 채 우진에게 달려들어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우진아, 너도 들었지? 성재 그놈이 밖에서 애를 쳤단다. 그게 누구 애인 줄 알고 믿어?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해. 아니, 그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지. 네가 어떻게 지킨 자리인데. 내가 널 어떻게 살려놨는데. 우진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 대신 탐욕과 집착, 그리고 살해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거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쌍둥이 여동생 은호를 찾아내고 그녀를 철저히 이용하려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는 죄 없는 태아까지 해치려는 어머니의 모습에 우진은 마침내 인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괴물이라는 사실을요. 우진은 고성이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요. 우진의 고함에 고성희가 멈칫했습니다. 뭐?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쳤니? 저 살리겠다고 은호 누나 죽은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모자라요? 이제 조카까지 죽이시게요? 엄마가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성이는 충격을 받은 듯 뒷걸음질 치더니 이내 싸늘하게 표정을 굳혔습니다. 사람? 그따위 위선이 널 살려줄 것 같아? 다 너를 위해서야.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고성이는 우진을 밀치고 방을 나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그녀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처리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주저앉아 오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결심한 듯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화장대 깊숙한 곳, 이중으로 잠겨있는 비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고성이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비자금 장부와 가온 재단의 횡령 내역, 그리고 은호의 사망 신고를 조작했던 원본 서류들이 들어있는 금고 열쇠가 있었습니다. 우진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모든 죄악의 증거들을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이게 내가 엄마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은호의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와 지혁은 잔뜩 긴장한 채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흠뻑 젖은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가죽 가방 하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우진아? 은호가 놀라 물을 틈도 없이 우진은 비틀거리며 들어와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누나, 아니, 은호 씨. 우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이거 받아요, 우리 엄마. 아니, 고성이 이사장의 목줄이에요. 지혁이 가방을 열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보육원 후원금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쓴 내역, 성재의 친모를 모함해 쫓아냈던 조작된 증거들, 그리고 은호를 사망자로 위장했던 서류까지.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이거 터뜨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네가 가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우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나 더 이상 괴물의 아들로 살기 싫어. 누나간 탐내고 형 아이까지 해치려는 엄마 보는 거. 이제 지옥 같아. 이걸로 엄마 멈춰줘요. 그리고 나도 벌 받을게. 한편 병원 VIP실로 옮겨진 수빈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잔뜩 경계하는 성재. 앞으로 들어온 사람은 고성이가 아닌 박 회장의 최측근인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김 실장은 최고급 한우 세트와 산모용 보약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기, 건강 상태는 어떤지 매일 아침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본가 출입은 금하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저에게 직통으로 연락하라고 하십니다. 성재와 수빈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성희의 통제를 벗어난 박 회장의 독자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고성희의 왕국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틈으로 은호와 지역, 성재와 우진이라는 연합군이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고성희는 이 모든 배신을 눈치채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다가오는 파멸을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제 폭발만을 남겨둔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 막에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서울 시내의 최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룸. 상견례 장소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냉랭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금박이 입혀진 식기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숨 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상석에는 박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고성희가 화려한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맞은편에 앉은 상철과 다정을 벌레 보듯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수빈의 손을 식탁 아래서 꽉 잡고 있었지만 수빈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아했으나 담긴 내용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임신이라 참으로 대단한 재주를 가졌어요. 우리 성재가 워낙 순진해서 잘 속는 편인데 혹시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성재 핏줄이 맞기는 한 겁니까?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말이죠.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 모를 뼈대 없는 집안의 씨앗을 덮어 씌우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들어서요. 이봐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오. 참다 못한 상철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피식 웃었습니다. 앉으세요, 사돈. 아, 아직 사돈은 아니죠? 흥분하지 마세요. 팩트를 체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혼수는 해올 형편이나 됩니까? 빈몸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 재산 갉아먹을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꿈깨라는 소리입니다. 수빈이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글썽이자 성재가 고성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빈손으로 나가겠다고 했잖습니까? 왜 죄 없는 어른들한테까지 모욕을 주시는 겁니까? 박 회장조차 임자, 그만해. 아이가 듣고 있어 라며 제지하려 했지만 고성희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에 수빈의 집안을 완전히 짓밟아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할 심산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입 다무세요, 고성희 씨. 닫혀있던 룸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늘한 목소리가 연 회장을 갈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지은호와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은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살기로 번득였습니다. 고성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호원들 뭐해? 당장 끌어내!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역이 데려온 사람들이 입구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고성희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뒤집어 식탁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밀르륵 소리와 함께 수십 장의 문서들이 스테이크 접시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박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박 회장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유라 사망진단서와 사망신고서였습니다. 한유라, 사망? 박 회장이 멍하니 중얼거리자 은호가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 한유라가 바로 접니다. 여기 앉아있는 고성희 이사장이 낳고 제 손으로 버린 친딸, 그리고 서류상으로 죽여버린 딸이 바로
지은호입니다.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수빈네 가족은 입을 틀어막았고 성재조차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조작입니다. 회장님, 저 계집애가 돈 뜯어내려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와서. 그녀는 악을 쓰며 서류를 찢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가짜? 이게 가짜면 이것도 가짜입니까? 지역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박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가온재단 후원금 횡령 내역, 그리고 30년 전 성재의 친어머니를 불륜으로 몰아내쫓았던 조작된 사진의 원본 필름, 그리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했던 청부 내역서입니다. 박 회장은 서류들을 넘길 때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성재의 친모가 억울하게 쫓겨난 증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의 돈이 고성이의 도박 자금과 사치로 흘러들어간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 아니에요. 이거 다 성재놈이랑 저것들이 짠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고성이는 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눈물 연기는 여전히 처절했지만 이미 드러난 진실 앞에서 그것은 추악한 발악일 뿐이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 끝까지 반성은 없군요. 은호는 싸늘하게 고성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조작이라고 우길까봐 확실한 증인을 모셔왔어. 은호의 신호와 함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고성이는 그곳을 바라보며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아들인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우진아, 네가 왜? 고성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진은 창백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 서류들 제가 은호 누나한테 준 겁니다. 뭐라고? 고성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진은 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은호 누나를 사망 처리하고 받은 보험금으로 제 유학자금을 댔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뱃속에 아기까지 해치려고 사람을 사주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죄를 덮을 수가 없어서 제가 배신했습니다. 아기까지? 박 회장의 눈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 핏줄에 대한 집착이 강한 그에게 뱃속의 손주를 건드리려 했다는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영린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벌벌 떨며 매달리는 고성이를 있는 힘껏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년, 내 집에서 내 핏줄을 죽이려 해? 네가 사람이냐? 박 회장의 고함 소리가 호텔방을 뒤흔들었습니다. 고성이는 바닥을 기며 우진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우진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살리려고, 너 왕좌에 앉히려고 내가 손에 피 묻힌 건데. 하지만 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괴물로 사느니 그냥 사람으로 죽겠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망친 거예요. 우리 모두를. 박 회장은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그리고 변호사 불러. 당장 이혼 소송 진행하고 횡령 및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 내 집안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고성이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나 박진석의 아내야. 가온재단 이사장이라고.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지은호, 너 가만 안 둬. 고성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로 멀어지고 룸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박 회장은 털썩 의자에 주저앉아 거칠게 넥타이를 풀러 던졌습니다. 그는 성재와 수빈,
그리고 상철 부부를 바라볼 면목이 없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 뱀을 품고 살았습니다. 내 손주, 며느리, 내가 다 책임지겠소. 오만했던 박 회장의 사과에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는 엉망이 된 식탁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여자를 철저히 파멸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무함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역이 다가와 은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쫓겨난 고성이의 눈빛은 반성보다는 지독한 원한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은 악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은 쑥대밭이 되었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 한평 남짓한 좁은 방 안에서 고성이는 웅크리고 앉아 식은 편의점 도시락을 꾸역꾸역 삼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최고급 호텔 요리를 먹으며 재벌가 사모님 소리를 듣던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낡은 트레이닝복 한 벌과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눅눅한 방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에게 이혼 소송을 당하고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난 그녀는 모든 계좌가 동결되어 찜질방조차 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으아악! 고성이는 먹던 밥알을 뱉어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벽을 타고 기어가는 벌레를 본 그녀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던지며 발작하듯 날뛰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나 가온재단 이사장 고성이야. 감히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줘? 다 죽여버릴 거야. 박진석, 박성재, 그리고 배은망덕한 내 새끼 우진이까지. 내 거 다 도로 뺏어올 거야.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붙여놓은 은호와 성재, 수빈의 사진을 볼펜으로 마구 찌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반성은커녕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끔찍한 복수심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은호와 우진은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고성희 씨 보호자 되십니까? 지금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상태가 위독하니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은호와 우진은 복잡한 심경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여자였지만 막상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머리에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고성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겼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뺑소니 차량에 치이셨습니다. 뇌출혈이 있었지만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만 뇌 손상이 좀 있어서 깨어나셔도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진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은호는 무표정하게 누워있는 생모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악을 쓰며 살더니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싶어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몇 시간 뒤 마취에서 깬 고성이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해 멍하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날카롭고 탐욕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맑고 투명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고성이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에 병실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이 당황하며 엄마, 저 우진이에요. 아들 우진이라고 말했지만 고성이는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들? 나 결혼 안 했는데.
우리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녀는 링거줄을 만지작거리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일시적인 쇼크일 수도 있고 해리성 기억상실이나 치매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고성희의 시선이 병실 구석에 서 있는 은호에게 머물렀습니다. 순간 멍하던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은호야! 고성희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은호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 딸, 은호 왔어? 아이고, 배고프지?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얼른 가서 밥 먹자. 우리 딸 살 빠진 것 좀 봐. 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죽은 사람 취급하고 간까지 빼앗으려 했던 그 여자가 이제 와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엄마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기지 마. 연기 집어치워.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이야? 은호가 소리쳤지만 고성희는 겁먹은 표정으로 이불을 끌어당기며 울먹였습니다. 은호야, 엄마한테 왜 화를 내? 엄마가 미안해. 돈가스 사줄까? 응? 화 풀어. 은호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동정표를 얻기 위한 고도의 연기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진짜 기억을 잃었다면 그녀에게 죄를 물을 수도 사과를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은호에게는 복수조차 허락되지 않는 잔인하고 허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비겁해. 차라리 악마로 남아. 이렇게 도망치지 말란 말이야. 은호의 절규에도 고성희는 그저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고성희가 당장 퇴원해도 갈 곳이 없다는 점, 그리고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은호와 우진에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우진은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그래도 길바닥에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내가 모실게.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은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요. 결국 순이가 나섰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순이는 혀를 차며 고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생에 무슨 악연이길래 내 식당방 하나 비니까 당분간 거기 두자. 기억 돌아올 때까지만이야. 네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 은호 마음 편하라고 그러는 거야. 순이의 결정에 은호는 펄쩍 뛰었지만 갈 곳 없는 치매 환자를 외면하기엔 은호의 심성은 너무나 여렸습니다. 그렇게 퇴원 수속을 밟고 고성희는 순이의 식당 쪽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시종일관 헤헤거리며 순이를 언니라고 불렀고 은호를 졸졸 따라다니며 우리 딸 예쁘다며 머리카락을 만지려 들었습니다. 은호는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리 가요. 내 몸에 손대지 마요. 은호가 밀쳐내면 고성희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훌쩍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아이였지만 은호는 문득문득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쪽방에 누워있던 고성희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천장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동자는 낮에 보여주었던 그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심연처럼 깊고 어두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 안에서 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고를 당하기 직전 박 회장의 서재에서 몰래 훔쳐나왔던 박 회장의 인감도장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것들. 감히 날 동정해? 고성희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멀쩡했습니다. 아니, 사고의 충격으로 잠시 혼란스러웠을지언정 복수심이라는 본능이 그녀의 정신을 다시 깨운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가장 안전한 적의 소굴에 들어와 가장 치명적인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내 거 다 찾기 전까진 아무 데도 안 가.
그리고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대가 피눈물로 갚아줄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녀의 미소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하는 악녀와의 불안한 동거. 과연 은호와 가족들은 그녀의 진짜 얼굴을 언제쯤 알아채게 될까요? 순이의 식당 한쪽,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쪽방에서의 동거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하루에도 12번씩 식당 홀로 뛰쳐나와 손님들의 접시를 엎거나 주방에서 칼을 들고 소꿉놀이 하자며 설치는 통에 순이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언니, 나 배고파. 맘마 줘, 맘마. 고성이가 식탁을 쾅쾅 두드리며 보채면 순이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밥상을 차려다 바쳤습니다. 은호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치가 떨렸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가 자신을 길러준 양어머니를 하녀 부리듯 하며 희희낙낙하고 있는 꼴이라니.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건 가끔씩 고성이가 보여주는 기이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은호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뒤통수에 꽂히는 서늘한 시선, 콧노래를 흥얼거리다 은호와 눈이 마주치면 급히 바보 같은 표정으로 바꾸는 찰나의 순간들. 은호는 직감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물증이 없었고 우진조차 의사 선생님이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다고 했잖아. 조금만 참아줘라며 은호를 달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배가 제법 불러오기 시작한 수빈이 성재의 손을 잡고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입덧이 심해 제대로 먹지 못하는 수빈을 위해 순이가 특별히 전복죽을 끓여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어머, 예쁜 언니 왔다. 구석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던 고성희가 수빈을 보자마자 손뼉을 치며 달려왔습니다. 성재는 본능적으로 수빈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고성희는 그런 성재를 보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오빠는 미워. 나랑 안 놀아주고. 순이가 주방에서 죽을 끓이는 사이 고성희는 슬그머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찬장 구석에 놓여있던 정체불명의 검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컵에 검은 액체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그녀가 몸이 아프다며 순이를 졸라 받아낸 한약재 찌꺼기를 몰래 다려 만든 정체불명의 즙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액체였습니다. 고성이는 해맑게 웃으며 수빈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이거 마셔. 이거 마시면 배 아픈 거 싹 낫는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아기한테도 좋대. 고성이는 검은 액체가 담긴 컵을 수빈의 입가로 들이밀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수빈은 거절하기 미안해하며 컵을 받아들려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냄새가 좀 그렇긴 한데 주신 거니까. 수빈의 입술이 컵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안 돼. 성재가 수빈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쨍그랑.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고 검은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액체에서는 매캐하고 시큼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빠, 왜 그래? 놀랐잖아. 수빈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지만 성재의 시선은 고성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수빈이 컵을 입에 대는 순간 고성희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그 눈빛. 그것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독사. 바로 그 고성희 이사장의 눈빛이었습니다. 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성희를 몰아세웠습니다. 당신, 방금 그 눈빛 뭐야? 알고 그랬지? 이거 수빈이한테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준 거지? 하지만 고성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오빠가 나 때려. 내 맘만 쏟았어. 언니,
오빠 혼내줘.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주방에서 뛰쳐나온 순이조차 아니, 자네 왜 환자한테 그래? 애 떨어질 뻔했잖아. 라며 성재를 나무랐습니다.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증은 확실한데 눈앞의 여자는 다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잠을 설친 은호가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쪽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 자는 시간인데 무슨 소리지? 방 안에서는 무언가를 딸깍거리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호가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고성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박 회장의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쫓겨나기 직전 훔쳐 나왔던 그 도장을 그녀는 여태껏 품속에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성이는 도장을 손안에서 굴리며 서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석, 네가 날 버려? 웃기지 마. 이 도장 하나면 가온재단도 네가 숨겨둔 비자금도 다 내 거야. 그리고 지은호, 박성재,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향해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 몸 다 나으면 그때가 진짜 제사날이니까. 내 거 다 찾기 전까진 아무데도 못 가. 그녀의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은호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은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나자 고성이의 고개가 기계적으로 문 쪽을 향해 모 돌아갔습니다. 누구야? 그 눈빛은 먹이를 발견한 맹수의 것이었습니다. 화면은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은호의 얼굴로 전환되었습니다. 헉! 헉!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이었을까요? 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천둥이 우르릉 치는 순간 번개 불빛에 비친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끼익! 열리는 문틈 사이로 어둠 속에 숨어있던 고성이의 반쪽짜리 얼굴이 드러나며 시구섰습니다. 우리 딸, 안 자고 뭐해? 과연 은호와 성재는 이 끔찍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괴물의 덫에 걸려들고 말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